예, 질문과 답변 7편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질문 오신 것들 조금 짧게 해가지고 넘어갈게요. 몇 개, 특별히 크게 하나 붙잡고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고, 질문이 몇 개 쭉 있으니까 그거 한번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신 거 한강변 한강조망. 예, 맞아요. 한강조망, 조망권 같은 경우에 조망권 같은 경우에 제가 이번 장 초기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죠? 제 글을 봐도 있는데 이번 장 자체가 실거주장으로 이렇게 반등을 했잖아요. 실거주장 반등을 했다는 거는 제가 초기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주택의 여러 가지 측면 중에서 일단 생존과 관련된, 그러니까 일단은 살고 보자니까 제가 죽느냐 생존권 문제니까 죽느냐 사느냐에서 살고 보자. 그러니까 일단은 주거 할 곳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이번 장이 반등을 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실거주장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묻는 분들도 계신데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살 곳을 찾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반등을 했는데 시장 상승에 대한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반등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어쩔 수 없이, 예, 그때 집을 사신 분들이 여기도 계실 텐데 2012년도, 13년도 집 사셨던 분들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사셨네 했는데 투자자도 있지만은 사실 실거주자가 많았어요 그때. 그리고 그때 제가 저쪽 동호회 쪽에 있을 때였는데 그때 이것과 관련돼서도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번 장은 실거주자분들 위주에서 반등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런 말 많았죠. 부동산 시장에 원래 투자자가 선진입을 한다. 투자자가 선진입을 해서 실거주자에게 넘기는 형태지 실거주자가 먼저 시장에 진입을 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반론도 하셨는데 들어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고 하여간에 그렇게 됐어요. 이번 장은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드렸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집을 사신 분들이 많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좀 이따가 나오는 질문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요 두 개가 비슷한 질문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집에서 살 수만 있는 집이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하락할 것 같은데 살 수만 있으면 돼. 하다 보니까 작고 절대값이 싼 거 위주로 갔다고. 이번 장은 싼 거 위주로 가다가 시장이 여기 실거주장 위주로 되다가 제가 그때 지금은 이런 식으로 되고 있지만 여러분들 12년도쯤 매입하신 분들 꽤 있거든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요 초소형이었어요. 11, 12 돼가지고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시장 자체가 초소형, 소형, 중대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데 그때는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대형이 어떻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중형이다, 소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는요 중형, 소형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쓴 거를 지금 보면은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최소한 소형은 사세요. 평수를 좀 늘려가지고 좀 큰 평수를 사세요 하면서 제가 뭘 사시라고 말씀드렸냐면 소형이었어요 그때는. 소형을 막 사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보다는 이걸 사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사시던 거에서 좀 더 평수를 크게 사세요 하고 얘기했던 게 소형이에요. 중대형 아니라 이게 늘린 게 이거예요. 늘린 게. 다들 이거 들었다는 거죠. 소형. 그러니까 굉장히 일단은 작아도 집이 있으면 일단은 잠잘 곳이 있으니까 생존의 위협을 받지는 않으니까 다들 이거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거예요. 이 뒤에 왜 이번 장이 실거주 위주 장 같냐, 다음 장은 무엇이냐고 묻는 분이 계신데 그것도 요거가 관련이 있어요. 이따 설명하자면 또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작은 것부터 이렇게 쭉 큰 걸 갖다가 여기
쭉 큰 걸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지금은 다들 초소형을 얘기하고 있지만 투자하신 지 지금 17년이니까 한 5년 전 얘기군요. 예. 투자하신 지 2, 3년 정도 된 분은 저게 무슨 얘기인가 하실 거예요. 무슨 초소형인가 하실 텐데 그때 다 이거였어요. 초반에는. 그러다가 소형 넘어간 거예요. 시장 반등하면 소형 갔다가 중형도 아니었어요. 뭐 30평 정도, 그러니까 30평 정도, 이 정도도 아니었고 다들 본 게 뭐였냐면 10몇 평형이었어요. 10몇 평. 20몇 평도 아니라 10몇 평형. 그래서 제가 아무리 작은 게 좋으셔도 그러려면은 최소한 방 3개 나오는 거는 사셔봐. 제가 이 말 몇 번 드렸거든요. 방 3개 나오는 거. 뭐 22평에서도 방 3개 나오는 거 있더라. 아니면 그냥 24평 정도. 와도 사셔봐.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미 넘어갔죠? 예. 전성시대 넘어가고 이렇게 와 있고 이제 좀 있으면 중대형 좀 넘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그때 무슨 말씀 드렸냐면 이렇게 되지만 나중에 되면 이게 실수요장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유동성 장세가 오면은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드는 장이다. 그러니까 유명한 CF죠.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고. 시장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요, 사람들이 막 작은 차이를 찾아요. 그래서 그 작은 차이를 가지고도 가격을 이렇게 벌려놔요. 우리 집이 쟤네 집보다 비싸야 되는데 뭐가 있을까? 아, 한강이 요만큼 보여. 뭐 이런 거. 예. 작은 차이 찾아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가격 차이 이렇게 벌리는 거고요. 이게 장 후반부 가면 그렇게 돼요.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들 그게 없으면 죽나요? 안 죽죠. 그래서 실거주장으로 떠지만 그거는 다시 이렇게. 실거주는 그냥 일단 잠을 자면 되는 거니까. 그것도 말 그대로 딱 거주. 그 외의 요소들은 다시 여기 조금 하락장이 되면 그런 것들이 먼저 이렇게 빠져요. 그런 요소들이 좀 빠지고 실거주 요소가 남게 되거든요. 또 개발 요소들. 여기에 뭐가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 개발 요소들이라는 게 장 중후반 가면서 힘을 받는 거지 또 실수요장 가면 생각보다 힘을 못 받아요. 그 지난 2008년도부터 서울 같은 경우 2006년도죠. 6년도부터 2013년도 초까지 실제 시장이 쭉 하락을 했지만 그 중간에 10년도에 반등 잠깐 한 거 빼고 예, 추세적으로 하락 쭉 했지만 그 안에 개발 계획이 하나도 없었냐? 아니 있었어요. 없던 거 아니에요. 개발 계획이 있어도 힘을 못 받아요. 이런 거는 상승장, 장이 쭉 추진이 되면 나중에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초반부에는 힘을 못 받는다고요. 무슨 뜻일까요? 가격이 많이 안 올라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뭘 하면 좋을까요? 가마타기 같은 거. 초소형하고 소형이 가격 차이가 좁혀져 있다고 이렇게. 지금은 뭐가 좁혀져 있어요? 이 다음에 소형하고 중형이 좀 좁혀져 가요. 그 다음에는요, 중형하고 중대형이 좁혀져 간다고. 가마타기. 이 하락장이나 요럴 때는 가마타기가 제일 무난한 투자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쭉 올라가야 되니까. 끝쪽으로 갈수록 더 올라가는 게 크기 때문에, 나중에 힘을 받기 때문에. 물론, 초소형 샀다가, 얼른 소형 갈아타고, 소형에서 얼른 중형 갈아타고, 중형에서 중대 얼른 갈아타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 번에 갈아타기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없는데, 흔히 말하는 전업 투자자분들이나 막 이렇게 매매를 자주 하시는 분들 말고는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냥 저는 원래 제 블로그나 밴드도 그냥 일반 보통 분들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굳이 그렇게 신경 쓰실 거 없이 그냥 큰 평수적으로 이렇게 장이 좀 침체일 때는요 갭이 좁혀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장 중후반에 막 힘을 받는 것들 요인들 뭐가 있냐면 생활 환경이 확 좋아진다. 개발 사업 같은 거. 그 초기에는 별로 힘 못 받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개발 사업. 지금은 누구나 개발부터 뭐 난리죠? 아직은 뭐 본격적으로 난리는 아니에요. 이번 장 초기 때 생각해보세요. 개발 사업에 그게 난리였나요? 아니었죠? 예. 그럴 때 옮겨가는 거예요. 이렇게. 조만권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장 중후반부에 힘을 받는 것도 얘기해요. 초반부에 그런 거 미리 옮겨가 주시면 좋아요. 그것이 하락장이 오면은 이렇게 장의 하락을 이렇게 하락대가 나오면은 빠지는 건 맞아요. 빠지는 건 맞는데 제가 이렇게 그렸는데 이게 아니라 정확히는 약간 우상향하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장 자체가 이렇게 꼭지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매입을 하는 걸 갖다가 제가 반대하진 않아요. 아직은 본격적인 시험 안 받았으니까 뭐 여차하면 나중에 팔면 되고, 그게 아니고 하락장이 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보다 더 크게 하락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이번 사이클에서 우리나라 부동산이 어느 가격이 한 단계 레벨업 가능하다고 보는 편이에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제가 초반이라고 하면 꽤 옛날이에요. 한 4, 5년 전이니까. 그때 제가 여러분들이 부동산 가격이 전고점을 못 깰 거라고 하시지만은 저는 이번 장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레벨업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 얼마 오른다가 아니라 아주 단계 자체가 예전과는 다르게 레벨업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남 같은 경우도 사실 그거 말씀드리면서 매입 추천을 드렸죠. 레벨업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장은 전장하고는 조금 달라요. 특이해요. 그래서 레벨업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한강도만 같은 거 이런 그건 좀 상승기에서 힘을 받는 것도 원래 하락기를 대비하면 사실은 매입을 안 하는 게 괜찮기는 한데 아직은 그게 본격적인 힘을 받는 상태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매입 추천해요. 중대형도 마찬가지예요. 나중 되면 약해요. 하락장에 보는 거. 근데 아직 본격적인 힘을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매입해도 괜찮다고 보는 거죠. 네, 이해 가시죠? 짧게.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이거하고 또 연관된 거 하나 있네요. 실거주장으로 스타트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 원탐님 질문이요. 시는데 무엇을 보고 그걸 알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 이번 장에 실거주장으로 반등을 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모르겠다. 다 인정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예전에 12년도에 이거 저 굉장히 많은 분들하고 싸웠어요. 실거주장어 반등을 한다고 얘기를 했다가 부동산이 실거주장어 반등하는 게 구조상 가능하느냐,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는 모두 투자자가 진입을 해서 실거주자에게 넘기는 구조다, 뭐 이거 가지고 한참 사람들하고 좀 실갱이 했어요. 지금은 이제 뭐 별로 실갱이 할 필요가 없죠. 다 밝혀졌으니까.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것들이 다 제가 예전에 그 그래프가 다 상관이 있는데 거기에 다 얘기하려면 너무 기니까. 자, 이번 장의 실거주장에 의해서 이번 장 실거주장에 의해 시작됐다. 실거주장. 그다음 이것이 진행을 돼서 제가 유동성장, 또 뭐 개발? 안 보이시겠다. 대충 시켜드릴게요. 자, 유동성장, 개발. 글자가 개발이네요. 자, 그리고 실거주장에서 유동성장으로 넘어간다고 했는데 이 차이가 뭐냐면은 간단히 일단 이 두 개가 뭐가 다른지 보죠. 실거주장은요, 집의 본연의 목적, 주거하는 의미예요. 유동성장이라는 건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돈의 힘을 비우는 게 유동성장인데, 그게 유동성장이 헷갈려요. 돈의 힘은 측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나라의 유동성을 갖다 측정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 우리나라에 제대로 측정한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 지하 경제 규모가 얼마니 열심히 말은 하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도 저는 이 유동성이라는 게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편이에요. 저도 얼마 전에 집을 샀는데 돈이 없었는데 집을 샀어요. 예, 다들 돈이 없으시죠?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돈 없어요 원래. 예, 돈 있으면 다 집 사기 때문에 원래 돈이 없습니다. 예, 저도 돈이 굉장히 없었는데 그냥 유동성이 없었어요. 근데 집을 샀어요. 어떻게? 오를 것 같거든요. 오를 것 같으면 어디선가 돈이 생겨요. 평소에는 끌어들이지 않던 돈까지 그냥 이렇게 모아가지고 차 살래다가 차 사고 집 사고 이렇게. 그 유동성, 없는 유동성도 생긴다고요. 유동성이라는 것 자체가요, 말하기가 좀 웃긴데요. 예. 사이클에 따라 달라요. 상승장에서는요, 없던 돈도 생겨요. 예, 유동성이 막 생겨요.
전년도. 하락장에서는요, 있던 유동성도 없어져요. 집값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는 집을 사야 돼. 그럼 정말 애가 이 돈 그냥 갖다 버린다 생각하는 돈만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없어져요. 실제 그 시장의 유동성이 얼마인지 측정을 해봤자 그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실거주 초기 유동성하고요, 끝쪽의 유동성이 달라요. 뭐 돈으로 따져보면은 몇 조가 어쩌고 나오겠지만은 그걸 측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유동성이 달라져요. 차 살 돈도 집을 사고 이것도 집을 사고 하다 보면 유동성이요, 그냥 규모는 같을지 모르게 늘어나요. 이렇게 그때 달라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유동성을 갖다 측정하려고 굳이 노력을 안 해요. 당장 저만 봐도 없던 돈도 생겼거든요. 뭐 없던 돈도 생긴 건 아니지만은 하여간에 하여간에 유동성장이라는 거는 그 돈의 힘을 끌어올리는 장인데, 저는 그보다는 어떠한 성격으로 보고 있냐면은 희소성이라고 봐요. 희소성이나 차별 또는 뭐 개발, 이런 성격이라고 봐요. 이 둘 차이가 뭐냐? 상승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거 봐요. 가장 큰 차이가. 자, 생각을 해보세요. 부동산이 상승할 확신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집을 사야 돼요. 이게 2012-13년도에 발생했던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집을 사야 되는데 월세가 너무 비싸요. 월세를 내려니까 생활비가 퍽퍽해요. 전세를 가자니까 전세가율이 70%가 넘어가지고 돈이 없어요. 근데 집을 사면은 대출을 갖다 뭐 70, 80% 내준대요. 20%만 있으면 집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 이자는 어떻게 낼 거냐?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요, 월세 내는 것보다 80% 대출보다서 이자 내는 게 훨씬 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을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12년도에 사람들이 더 이상 집을 갖다가 사람들이 돈이 없다, 그리고 집을 갖다가 투자 대상을 보지 않는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똑같은 얘기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집이 없기 때문에 집을 더 이상 투자 가치로 보지 않고 돈이 없고, 또 근데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을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한번 지표 여기 쭉 12년도 말이나 그때 지표 쭉 보세요. 부동산 심리가 좋았나요? 심리 엉망이었습니다. 그때도 아무도 집값이 오른다 생각 안 했어요. 제가 알기로 그때 집값 오른다고 얘기했던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예, 누군지 아실 테고. 심리 완전 엉망이었어요. 근데 왜 거래량이 늘고 사람들이 집을 샀을까요? 그때 집값을 당시에, 그때 제가 만들어냈던 게 지표가 여기 예전부터 아시는 분들, 그때 제가 나름 유명한 공식 하나 만들었었죠. 실거주비용. 실거주에 들어가는 비용이 무엇이 가장 싼가요? 무엇이 가장 싼가? 대부분의 경우에 전세가 가장 싸요. 그 다음에 매매예요. 그 다음에 월세예요. 이 순서거든요. 이 순서인데, 이것도 늙은 건 아닌데, 그때는 12년, 13년도에 여기 이렇게 됐다고요. 근데 전세가가 올라가 보니까요, 이게 목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많이 필요해요. 돈이 많이. 전세가율이 70몇 %를 넘어 보니까 전체 집값이 3억짜리다, 3억이다. 그럼 이게 뭐 80%면 83, 24, 70%면 2억 1000에서 2억 4천이 필요한 거예요. 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세 들어가려면 이 돈이 있냐고요. 돈이 없다니까요. 왜 이 돈이 안 돼요? 그럼 월세를 내자 했더니 월세가 또 비싸요. 그때 그리고 몇 프로 나왔었냐면은,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사실은 5년 전이어가지고 전세가율이 70% 정도 나왔었나? 70%인가 나오고, 전월세 전환율이 6.8 나왔었나? 6.6인가 6.8인가 이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 77, 49,
4.5% 정도가 되는 거예요. 월세가. 근데 매매를 하게 되면 대출 이자 몇 프로였어요? 3% 미만이었다고요. 3% 미만을 낼래 매매를 해가지고. 게다가 이건 돈이 얼마나 필요해요? 20%나 30%. 20%면은 6천, 0.6. 30%면은 9천, 0.9. 보세요. 0.6천이나 9천만 있으면은 3% 이자만 내고 할 수가 있어요. 전세를 하려면 6천이나 9천이나 2억 1천에서 2억 4천 있어야 돼요. 일단 이 돈이 없다고요. 그럼 월세가 내니까 어떻게 돼요? 매매를 하게 돼서 이자를 내면 3%만 내면 되는데 월세를 내게 되면 4.5%를 내야 돼요. 이것도 평균이에요. 원래 이거도 높아요. 4.5가 아니라 당시에는 거의 몇 프로 됐었냐면은 5%대? 5%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올랐다. 이거는 대략 전세 자체의 전월세 전환율 평균을 내버렸던 거예요. 그때 그 전세가율 곱하기 전월세 전환율 하면 이걸 무엇과 비교한다고요? 대출, 이자. 그래서 이거보다 높다는 얘기는 전세가율 얘기해주고 이게 대출 이자보다 높다는 얘기는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는 것이 더 이익이란 뜻이에요. 그때 이게 넘어갔다고요. 이게 이게 무슨 뜻인지 헷갈리시죠? 나중에 또 이거 예전에 많이 얘기했는데 또 몇 년 만에 다시 얘기하네요. 예. 이게 실거주 비용이요. 매매가 제일 쌌어요. 굳이 따지자면 전세가 더 싼데 전세는 목돈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매매를 들어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좋아서 집 산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집을 샀어요. 즉 무엇이다? 제가 그때 뭐하고 얘기했죠? 12년, 13년도 하면서 지금부터 사람들이 집을 살 것이다. 그럼 사람들이 뭐하고 얘기했냐면 심리가 개판이다. 그 다음에 아무도 부동산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근데 왜 집을 사냐고? 강제매매다 이거는. 돈이 없으니까 집을 사는 거다. 돈이 있어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집을 사는 거기 때문에 이건 심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사는 거지 기분이 나빠도 사야 되고 집이 오를 것 같아도 사야 되고 집이 떨어질 것 같아도 사야 된다. 이건 방법이 없다. 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제가 실거주 그래서 제가 그때 뭐 받냐? 전세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전세가를 얘기했던 게 68%였나 70%였나 이게 딱 넘어가는 판이 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 보고 이제부터 실거주장 위주로 반등을 할 것이다. 그럼 어디부터 반등을 할까?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면 이거 좀 전에 거하고 연관이 돼요? 이게 가장 높은 데가 어딜까요? 초소형이 가장 먼저 턴을 하게 돼요. 임대 수익률이 제일 높아요. 초소형이. 그럼 초소형은 누가 매입을 할까요? 임대 수익을 원하시는 임대사업자분들이 가장 먼저 진입을 했어요. 이번 장 반등에서 가장 먼저 진입을 한 분들이 이분이에요. 이분들은 시장 반등하기 전에 진입했어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 12년도, 11년도 말 중후반인가 12년도 그때 진입들 많이 하셨어요. 초소형으로. 왜냐면 이렇게 됐거든요. 이게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디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익률법에서 쓰는 건데 수익률 환원법에서 쓰는 부분인데 수익률 환원법에서 제가 상가 쪽 얘기하면서 이거 똑같은 얘기 드렸죠. 부동산이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임대 수익률 대출하는 금리가 임대 수익률보다 높으면 대출이 4% 만약에 대출하는 게 대출이 5% 나와요. 임대 수익률이 4%예요. 그러면은 대출을 받아서 임대를 하게 되면은 1번 대출을 받아서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 수익률은 얼마가 되죠? 실제 임대 수익률은 4%보다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3점 몇 프로가 나와요.
왜냐면 대출 5% 이자를 갖다가 줘야 되기 때문에 4%를 받아서 대출 5%대 이자를 주고 남은 게 수익률이 되기 때문에 3%대가 나와요. 만약에 이게 반대라면요. 이렇게 됐다면 이게 3%대고 이게 4%대라면요. 얘는 임대 수익률은 변함없죠. 지금 똑같죠? 근데 금리가 이렇게 됐다면요. 자, 4%대 4%대 임대 수익률을 받는데 3%대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투자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수익률이 올라가요. 이렇게 받아가면 수익률이 5%대가 올라가요. 이것과 비슷한 현상이 발생했던 거예요. 대출 금리가 내려가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출 금리가 내려가 보니까 대출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내 수익률이 올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 될까요? 대출 가능한 많이 받으려고 하겠죠. 우리가 대출 뭐죠? 대출 돈 대출을 가능한 많이 받는다. 이걸 뭐하고 우리가 얘기하죠? 돈을 가능한 많이 끌어들인다. 유동성에 좋은다고 얘기를 하죠. 유동성에 좋은 거예요, 시장이. 그러면 시장이 반등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들 들어가고 실수요자들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실거주 장세하고 제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는 게 실거주성 중요하시다. 초반에 제가 계속 실거주성 얘기했죠. 실거주성 중요하시고 그거 위주로 이번 장은 한참 동안 실거주 장세로 반등을 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대처를 하셔야 하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언제까지나 이런 식으로 되느냐, 다음 장이 반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보세요. 실거주자하고 유동성 장이 뭐가 틀리냐면 여기는 희소성이나 차별이나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차별을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있는 것들 하다 보니까 뭐가 여기가 중심이 나온 거예요. 중심지. 중심지 무시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남들과 차별을 하려면 좋아야지 차별이 되죠. 뭐 하나라도 더 있어야지. 이 중심지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 개념이에요. 사람들이 중심지 어디에요? 묻는 분들 계신데 뭐 강남만 중심지인가요?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 의미가 아니라 상대적이에요. 내가 돈이 없는데 무조건 강남만 살 수는 강남 하면 좋죠. 근데 돈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중심지 쪽 이게 벌려나간다는 뜻이에요. 차별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간단하게 우리 예 하나만 더 볼게요. 보세요.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두 가지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집값이 침체 또는 하락한다. 집값이 유지 또는 상승한다. 이 두 가지에 따라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자고요. 집값이 만약에 침체하거나 하락을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걸 사게 될까요? 이거 저 지금 질문 많이 와요. 저 이 질문. 예. 수도권 분들 아니고 지방 분들한테 이거 많이 와요. 내가 왜냐면 집을 사긴 사야 되는데 어떤 걸 사야 되냐고. 어떤 걸 사야 되냐고. 그러니까 집값이 침체나 하락을 할 것 같은데 실거주 주택이기 때문에 집은 있어야겠다. 그럼 어떤 걸 사야 되나요? 라는 질문 많이 와요. 똑같아요, 저게. 거주성 위주에 있어요. 비싼 거 사야 될까요? 싼죠? 싼 거. 큰 평수 할까요? 작은 거. 실거주 위주. 실거주성 위주. 그 다음에 그거 뭐냐 그거 뭐 명품을 만드는 작은 차이들 이런 거 좀 무시해 주시고 아주 집의 본질적인 주거하는 측면만 보는 거죠. 보통 이게 실거주 지역이에요. 실거주 지역들. 그러니까 지난장 수도권 하락할 때도 사실 하락 안 한 데들 있었죠. 지난장 때도 하락 안 한 데 있어요. 안 한 건 아니고 거의 별로 없었던데. 지난장에 제가 알기로 군포 이런 데가 아마 하락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거의 그 조정 정도였지.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뭐 그 정도면 크게 떨어진 건 아니니까. 이 실거주성이 강한 것도 좀 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유동성은 막 개발 터지고 막 중심지고 차별화되고 이런 데들 아니고 그냥 무난히 사는 곳들 있잖아요. 이런 데들은 좀 딱 실거주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 등락폭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락장의 집을 어쩔 수 없이 사야 된다면 그런 쪽들. 만약에 집값이 최소한 유지거나 상승한다. 이거 조금만 바꿔볼까요? 여기 남자분들 보고 계신가요? 네. 남자분들에게는 예를 이걸로 넣어보겠습니다. 남자분들 자동차, 여자분들 뭐가 샤넬 가방. 자, 남자들은 자동차라고 생각하시고 여자들은 샤넬 가방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자동차나 샤넬 가방을 여러분들이 사시려고 하고 있는데 가격이 떨어지거나 보통 이거죠? 떨어지죠? 그러니까 자기 내가 어느 정도를 써도 되는가에 맞춰서 쓰시죠? 만약에 이게 두 번째 이거 하면 내가 지금 자동차나 샤넬 가방을 무엇을 사든지 간에 가격이 최소한 유지가 되거나 오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사시겠습니까? 자동차에서는 제일 비싼 거 사시겠죠? 돈이 되는 한도에서. 샤넬 가방은요? 이것도 제일 좋은 거 사시겠죠? 왜냐면 사도 가격이 안 떨어지거든요. 또는 오르거든요. 여러분들이 같은 집인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는 소비 행태가 달라져요. 집가격이 떨어진다 생각을 한다면 싼 거, 작은 거 이걸로 가요. 만약에 집값이 최소한 유지가 되거나 상승을 한다고 보면은 남자분들 이거 자동차 생각하시고 여자분들 샤넬 가방을 생각하면은 최소한 지금 어떤 자동차를 사든지 유지가 되거나 또는 비싼 가격이 오를 거예요. 어떤 가방을 사시든지 가격이 유지가 되거나 올라요. 당장감을 질러야죠. 제일 비싼 걸로. 가격이 어차피 안 떨어지는데. 이런 식인 거예요.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시장이 진행이 돼서요. 어느 정도 더 이상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든다면 이 확신이 드는 모습 여러분들 보신 적 있죠? 예. 지난 과거에 수도권에서 나왔었고 얼마 전에 지방에서 이런 확신이 나온 것도 굉장히 많죠. 그분들하고 얘기해 보시면 그분들 확신에 가득 차 있어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네, 과거에 수도권 분들이 그랬어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게 확신에 가득 차 있다고요. 그럼 그분들 어떻게 할까요? 가능한 비싼 거 많아. 실거주, 만약에 이게 실거주하면 어차피 내가 살다가 팔아도 그 돈을 받거나 또는 돈을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다면 실거주 주택도 뭘 살까요? 더 좋은 걸 사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심지, 개발 환경도 좋은 것들, 평수도 대여, 큰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가 이해가 아주 쉬워요. 이게 그냥 유동성장 같은 거예요. 상승장의 중후반 유동성장. 이게 실거주 장세예요. 똑같은 집이지만은 집값이 침체 하락으로 보느냐 유지 상승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소비 행태가 완전히 극과 극이 돼요. 예, 이렇게 되면 참 좋을 텐데. 예. 저도 당장값 하나 질릴 텐데.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딱 그냥 이렇게 이것은 이것이다 생각하기보다 성격을 이해를 하세요. 그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집값이 최소한 유지가 되거나 올라. 그럼 난 무엇을 살 것인가? 평소 큰 거 사겠죠. 굳이 왜 작은 걸 사요? 어차피 팔 때도 그거 봤는데. 물론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내 돈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큰 거, 좋은 거, 비싼 걸 사겠죠. 실거주 주택.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이 중후반부 갈수록요, 이쪽으로 넘어가요. 왜냐면 시장이 사람이 많은 게 참, 사람이라는 게 참, 그래가지고 몇 년 정도 오르고 나면요, 한 5년, 4년, 5년 오르고 나면 계속 오를 것 같거든요. 또 뭐가 없나 보네요. 예,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 다음에 이거 하나 더 있다. 다음 사이클 때도 이번처럼 실거주장을 시작한지 아닌지. 실거주장을 시작하려면 제가 뭘 봤다고 했죠? 지웠네요. 전세가율.
전세가율을 보는 건데요. 다음 장은 이번 장하고 전세가율을 개념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현재 수도권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거는 약간 왜곡이 있어요. 왜냐면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그래서 예전처럼 전세가율이 다시 30몇 프로, 40%까지 떨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전세가율 30%, 40%대 떨어진 걸 보고 이렇게 심한 거품이 있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은 이것도 못 봤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분들 똑같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대한민국 4천만이 다 못 봤으면은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그때는 그게 정상이었던 거예요. 지금 전세 자금 대출이 나오는 건 지금 이게 정상이 된 거지, 그때는 그게 정상이었던 거예요. 원래 지나고 얘기하면 다 아쉽죠. 이번 장 끝나고 다음 장이 실거주장으로 시작을 할 것이냐고 물으신다면은 저는 두 가지 정도 봐요.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이번 장이 요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거죠. 여기 쭉 올라가다가 18, 19에 18년도에서 19년도 정도에 침체가 온다면 그 장이 끝나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온다면 그 다음 장, 이 장은 유동성 장세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실거주 장에서 시작할 장이고. 근데 만약에 이게 유동성 장세에서 시작을 하고 이게 끝났다면 저는 이걸 갖다 한 사이클로 보는 편이에요. 어떤 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가면 이 정도 이렇게 2년 정도 침체가 났다면 저는 이거 한 사이클로 봐요. 저 같은 경우. 이건 변동 요인으로 인한 하락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보는데, 이걸 갖다 하나로 끊어서 본다면, 이걸 끊어서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난 2차, 3차 상승기도 이걸 끊어서 보시는 거 와서 2차, 3차로 보는데, 저는 이거 하나로 보는 편인데, 하나로 본다면 그 다음 장 올라올 때는 실거주장에서 시작을 할 확률이 커요. 근데 만약에 이번 장이 중간에 끊어졌다가 한 2년 정도 후에 다시 스타트를 한다면 이때는 유동성 장에서 시작할 거예요. 아마 실거주장에서 시작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투자 에너지가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실거주장 시작하기보다는 유동성 장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장이 끝나봐야 알아요. 이번 장이 언제 끝났지? 저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 모르잖아요. 또 18년, 19년도에 제 생각과 다르게 끝이 난다면은 그때는 2년 정도 후에 유동성 장으로 해가지고 바로 시작할 확률이 크고, 그게 아니라 이번 장이 실제로 몇 년 후, 2022년, 23년 후에 끝나고 그 뒤에 다시 장이 시작을 몇 년 정도 냉각기를 거치고 다시 5년, 그럼 몇 년 되는 거죠? 2020년 중후반 되겠네요. 그때 시작을 한다면 그때는 실거주장에서 시작할 확률이 더 커요. 근데 아직 뭐하고 예단을 하기는 힘들어요. 그거는. 왜냐면 이번 장 자체가 워낙 변수가 많아요. 이 변수가 많은 건 이따 또 얘기하는 부분에 나올 부분도 있겠네요. 질문 중에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다음 질문 한번 보자고요. 답변 되셨죠? 분양가 상한제. 그쵸, 분양가, 왜냐면 사업성에 한 것은 결국은 물량하고 분양가인데, 물량은 고정이니까 분양가 쪽을 낮추면 아무래도 사업성이 떨어지죠. 근데 분양가가 낮은 것 자체를 갖다 낮은 가격에 국민에게 주택을 보급한다는 의미에서 정부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쪽을 추진을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요. 예. 정부도 하는 일이 그거니까. 대신 그렇게 되면은 입주 피가 없겠죠. 또는 분양을 한다면 피가 없겠죠. 분양가를 낮추니까. 분양을 한다면 피가 없고 그런 현상은 발생하겠죠. 근데 아마 분양가를 누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거는 고가주택 쪽을 누르게 돼요. 이번에 보셨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공무주택 기차 얘기하면서 상담을 누르게 된다고.
지금도 사실은 이미 분양가는 누르고 있기는 누르고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까지 한다면은 분양가 상한제도 나올 가능성은 크다고 보셔야죠. 보는데 아무래도 사업성을 해치긴 해쳐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서도 좀 그냥 억울하다시다고 했는데 억울한 생각이 드시는 거는 맞아요. 맞으실 텐데 정부 입장에서는 또 그게 주택 가격을 갖다 어느 정도 안정시키면서 나간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 아까 실거주 관계에 대해서 좀 드릴 말씀 더 있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자, 질문이 또 마법카님 하신 게 조합원 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있던 지역은 지금 최근에 뭐 추진하는 게 딱히 없어가지고 저도 예전 경험인데 추진 단계에서는 어차피 조합원 수가 나와요. 전체 조합원 중에 50% 받아야지 추진위가 나오니까. 추진위 단계에서는 조합원 수 나오고 저도 기업을 되살려고 보면은 대지 면적 같은 거 나왔던 것 같고요. 그 전체 건립세대수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것도 시도마다 다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전체 조합원 수 나오고 건립세대 수 나오고 하면은 사업성 나오죠. 예, 대강 어떤지. 그러니까 대지 면적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예, 세대수 나오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대지 면적 가지고 세대수 구하는 거. 대지 면적에다가 대지 면적을 갖다가 그러니까 보통 세대를 구하게 되면요, 지금은 좀 다른데 예전에는 어땠냐면요, 보통 이렇게 단지가 있잖아요. 대형 있고 중형 있고 소형 있는데 소형은 임대주택 17% 때문에 거의 소형이 한 20% 정도 됐어요. 그 대형이 한 2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것도 지역마다 달라요. 근데 중형이 보통 중간, 그리고 이걸 다 해가지고 평균을 딱 냈더니 몇이 나오냐면요, 대부분 이게 32평 정도가 나와요. 32평 이나 30점 몇 정도. 그래서 제곱미터 하면 100제곱미터 정도 나와요. 요게 그러니까 대지 면적 있죠. 대지 면적에다가 용적률 곱해요. 그럼 뭐 대지 면적이 뭐 몇 제곱미터 나오죠? 뭐 10,000제곱미터다. 용적률이 250%다. 용적률은 250%다. 그럼 250은 2.5한 얘기죠? 그럼 곱하면 어떻게 되죠? 2.5에다 동그라미 4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맞죠? 제가 곱셈을 약해서 25,000제곱미터. 이게 뭐예요? 분양면적. 이걸 뭘로 나눈다고요? 100원 나눈다고요? 제가 쉽게 뭐겠죠? 100원 나누지 말고 그냥 동그라미 2개 빼줘봐. 그건 뭐예요, 이게? 250세대예요. 전체 건립세대 수가 250세대예요. 조합원이 뭐 근데 추진 단계면 나오거든요. 전체 중에서 몇 프로 받았다. 그러니까 뭐 조합원이 뭐 200명 된다. 최근에 250세대 된다. 여기는 사업성이 힘들겠구나. 이게 사업성이 좋구나 하고 나오는구나 하려면 무지하게 비싼 돈 내야 돼요. 이 정도면은 일반 그냥 50세대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니까. 이것도 그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강 사업성은 나와요. 뭐 꼭 100이냐. 요즘은 소형물로 많이 짓기 때문에 100은 꼭 100이 나오는 건 아닌데 대체로 100 하면 대강 나와요. 예, 비슷해요. 이렇게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게 구역 면적 아니야. 구역 면적이 이렇게 있잖아요. 구역 면적이 이렇게 있으면 대지 면적은요, 이 안에 있는 집들을 더한 거잖아요. 대지를. 그 대지 면적은 달라요. 뭐 80%까지 나오는 데도 있고요, 더 많이 나오는 데도 있고, 이게 60몇 %밖에 안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책자를 딱 보시면 대지 면적이 나와요.
이 추진단계로 대지 면적이 나와 있는 데들도 있어요. 제가 봤던 거는 다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대지 면적, 총 대지 면적으로 나와 있는데, 요게 제곱미터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용적률, 여기 몇 프로냐? 250% 하면 곱하기 2.5 하면은 딱 나오죠, 이거. 여기서 동그라미 두 개는 빼세요. 이게 세대수예요, 관리 세대수. 이 중에서 조합원 200명이다, 100명이다, 100명 딱 빼요. 그럼 150이 일반 분양이에요. 조합원이 100이면. 쉽죠? 예. 알고 보면 되게 쉬워요. 뭐, 굉장히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쉬운 거예요. 총, 이렇게 대지 면적만 나면, 뭐, 딴 거 예도 볼까요? 총 대지 면적이 만약에 뭐 5만? 5만 제곱미터다. 대지 면적이. 용적률 뭐 200%다. 그럼 200%니까 뭐예요? 곱하기 2. 그럼 10만이네요. 10, 하나, 둘, 셋, 넷. 만 10만. 그쵸? 거기서 한 집이 100이니까 총 몇 집인지 알려니까 한 집이 100이니까 100을 나누기 100을 하면 돼요. 쉽게 말해 공투를 빼시라고요. 몇 세대? 1000세대. 1000세대고 조합원이 몇 명이냐? 뭐 670명이다. 그럼 몇 빼면 돼요? 그냥 330명. 일반 분양. 그러면은 뭘 할 수 있죠? 아, 거기 다른 세대들도 있으면 이 정도 가격대에서 이 정도 조합은 6.7대 1번에 3.2면 사업성이 있다 없다? 대강 나오시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예, 쉽죠? 예, 말 그대로 참 쉽죠. 알고 보면 이거 굉장히 복잡하게들 뭐 따지시는 분들인데 되게 쉬운 거예요. 그냥 동그라미 두 개 빼세요. 해가지고. 물론 오차 있어요. 물론 오차 있는데 초기 단계에서 그 정도 오차까지는 그냥 감안하고 넘어가셔도 상관없어요.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보자. 정책 방향. 미셸님께서 만약에 제가 정책 결정권자라면 어떤 정책을 펴실지. 맞아요. 제가 좀 전에 댓글 다 왔지만은 정책이란 게 그래요. 여러분들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피는데 그걸 사실 저도 비판을 하는 편이지만요. 비판하는 건 쉬운데요. 자기가 만들려면 그건 무지하게 힘든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네, 맞는 말이에요. 그게 비판은 쉽지만 만드는 건 힘들어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제가 부동산도 이런저런 말씀드려도 예전에 참 비판했던 분들은 많으신데 비판은 쉬운데 시장 해석도요. 비판은 쉬운데 실제로 그걸 갖다가 본인이 직접 하고 가면 쉽진 않아요. 근데 저라면은 그래도 어떻게 하겠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사실 이 질문은 꽤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정책이 어떻게 할 것이다가 저는 추세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추세를 거슬리는 거는 안 할 것 같아요. 추세를 거슬리는 거는 해봤자 부작용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 뭐하고 해드렸냐면 전 이번 장에서 구도심 재생을 꼭 할 거라고 봐요. 구도심 재생 누구나 얘기를 하지만 구도심 재생 왜 해야 되는지 아세요? 몇 번 말씀드렸죠. 더 이상 우리나라는 이 확장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 확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구도심 재생을 해야 된다. 만약에 여기서 쉽게 가자고 구도심 재생을 안 하고 도시를 확장을 시켜버리면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 구도심의 슬럼화. 구도심 사람들이 다 신도시로 나가가지고 구도심이 슬럼화되든지 아니면은 구도심을 그 다음에 재생을 했을 때 신도시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신도시가 유형도시가 되든지. 일본의 대표적인 예를 들죠 우리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구도심 안에서 재생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쉽지 않아요. 택지가 쉽지 구도심 재생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지금 해야 된다고 그걸 해요. 그러면 그걸 왜 지금 해야 되느냐? 지금
해야 되느냐면요. 보통 지금 지난 장에서 구도심 재개발하고 재생을 하다가 안 된 곳들이 지금 연차 수가 꽤 돼요. 한 3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통 20년 후반, 30년, 40년까지 되는데요. 이거는 상승기에만 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안 한다면요. 그냥 10년 주기별로만 그냥 이렇게 가가지고 18년도부터 하락한다 치자고 여기 재생 못 들어갔어요. 그럼 그 뒤에 18, 19, 19, 20, 21, 22, 23, 24, 24년 또는 24년인데 받는 게 바로 되는 게 아니죠. 재개발을 하려면 그 뒤에도 보통 한 3년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럼 28년. 지금부터 10년 뒤에요. 그럼 지금 30몇 년, 40년 된 집들은요, 40몇 년에서 50년이 돼요. 여러분들이 30년 된 빌라에서 살아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걔네들이 10살을 더 먹는다는 거는 저는 상상을 하기도 쉬워요. 아마 집이 못 버틸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지었어요. 우리나라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지은 시기가 그때 80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빌라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재개발 들어가는 것들이 그때부터 많이 졌거든요. 여기서 10년 이번 상승기 때 이걸 안 한다면 10년 뒤에 해야 돼요. 저는 아마 무너지는 집들도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한 30몇 년, 40년 된 집들도 지금 간당간당 하거든요. 여기서 10년 더 끌고 간다는 건 게다가 그런 주택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저는 그게 절대 올바른 주거용택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물론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뭐 어떤 분들은 정든 마을 얘기를 하시는데, 정든 마을 한 곳에 오래 살고 정든 마을에서 이렇게 뭐 얘기를 하시는데, 예, 저도 한 군데서 40몇 년을 살아본 사람으로서 그 30년 된 빌라에서 비세고에서 물 뚝뚝 떨어지는 데 사시면서 정든 마을에서 좋다고 하시는 분 별로 못 봤어요. 저는 솔직히 못 봤어요. 저 예전에 지난번에도 얘기를 하면은 원주민들은 그 마을의 정의적으로 별로 없던데요? 뭐 원주민들 얼마나 만나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10년 동안 이거 하면 원주민들 숱하게 만나봤고 저도 40년을 살고 있는데 그거 좋다는 분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저는 이번에 재생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여기서 10년을 더 끌고 가서 50년을 채운다는 거는 우리나라 빌라들 단독 이런 것들 40에서 50년을 채운다는 건 좀 무리라고 봐요. 재생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면은 분명히 플러마 된다고 봐요. 지금도 고치는 거 포기하고 놓여있는 빌라도 숱해요. 그걸 여기서 10년을 더 끌고 간다는 거는 다음 기후 넘겨서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번에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상승장이 필요하다고요. 하락장에서는 개발상 못해요. 이제 경험해보고 계시죠? 여러분들 우리 동네가 언제 재개발할 것인가 보면서 뭘 봐요, 항상. 분양가 보시죠? 가격이 올라와야 할 수 있단 말, 이제는 제가 드렸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죠? 분양가가 올라와야지 개발 사업이 시작된다는 얘기가. 그 단순한 얘기를 옛날에는 아무도 이해를 못했어요. 신기하죠? 왜 그걸 이해를 못하시는지 전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누구나 이해하시죠? 이게 하락장에서는 개발 못해요. 상승장 때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면 못해요. 10년 뒤에요. 그럼 우리나라 구도심 슬럼화 부지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장에서 구도심 재생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택지 쪽은 안 하는 게 맞다고 보는 편이에요. 대신에 이거는 부작용이 생겨요. 무슨 부작용이 생기냐? 가격 상승세가 쭉 유지가 돼야지 개발 사업이 진행이 돼요. 여러분들은 투자자분들은 좋으실지 모르겠지만 실거주자나 임대인들이나 이분들에게는 분명히 힘든 시기가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면 구도심 재생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이제 힘들더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개발 사업을 늦춰야 될 때도 있지만 개발 사업을 위해서 그분들을 희생을 해야 될 때도 있다고 보는 편이에요. 지금은 개발 사업을 위해 이분들이 희생을
이분들에게 좀 짐을 지어주더라도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봐요. 경제는 선택이에요.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맞는 건 없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본다면 대신에 이걸 갖다가 이렇게 어느 쪽을 선택을 하고 선택을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정책은 할 필요가 있겠죠. 그것이 뭐 부동산 가격을 지금도 하고 있죠. 상단을 눌러준다든지, 또는 지나친 가격 상승이 나오지 않도록 상단을 눌러준다든지, 뭐 유동성 규제를 해준다든지, 지금 다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투덜대고 있는 것들, 예,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것과 관련이 있죠. 그런 식의 구도심 재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부동산의 금융화도 전 필요하다고 보는 편이에요. 그게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면 점점 노인 인구 쪽이 많아지고 전세 자금 쪽이 유동화를 시켜가지고 도는 게 맞다고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전세의 월세야 또 맞다고 보는 편이고, 전월세 과세 부분도 저는 맞다고 보는 편이에요. 제가 투자 쪽에 있다고 해서 뭐 무조건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하고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전 전월세 과세에 맞다고 봐요. 전월세 과세를 하면서 임대인들 세금 내는 게 맞다고 보고, 대신에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죠. 현재 수익률 너무 낮아요. 수익률 좀 이렇게 임차료에게 전월세 보조를 좀 해준다든지 하면서 그거 다 이렇게 일단 정상적으로 끌어안는, 뭐 이번 박근혜 정부 전 정부죠. 전 박근혜 정부가 구호는 좋았어요. 비정상이 정상화. 저는 그건 맞다고 보는 편이에요. 그런 식으로 되면서 주거 안정은, 그러니까 뭐 전월세부터 시작해서 공급 물량까지 안정은 이번 장에서 이혼할 게 아니라 다음 장을 보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장은 어쩔 수 없이 전월세라든지 이쪽 부분에서는 조금 양보를 받고, 다음 장에서 그러면서 정부가 뭘 틀어줘야 되냐면, 요즘 전자계약서 같은 거 하죠. 데이터를 틀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공급을 틀어줘야 돼요. 뉴스테이 같이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하더라도 그 허가는 정부가 내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부가 공급 물량에 대한 장악력을 가져야 돼요. 그럼 정부가 공급 물량을 장악을 하고, 그 공급 물량이 장악한 공급 물량을 적시적소에 쓸 수 있는 데이터나 통계를 가져야 된다고요. 그러면 주거 안정은 어느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번 장 초기에 그 얘기 했잖아요. 계속 투자를 하시려면 이번 장이 낫다, 다음 장보다. 다음 장은 아마 이번 장보다는 훨씬 재미가 없을 거다 라고 얘기했던 게 그 뜻이에요. 즉 주거 안정이 이번 장보다는 더 돼 있을 것이다. 물량 조절권을 정부가 가지게 될 것이고, 이번 장에 구도심 재생이 끝난다면 물량도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에서 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정부가 갖고 있고, 그걸 쓸 수 있는 데이터도 갖고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 대한민국 부동산이 좀 정상화가 되지 않겠느냐. 진 상승과 하락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진폭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제가 정책 판단하면 이런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에서는 딱히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공공이나 뭐 바뀐 대선 후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짬뽕이 될까봐. 또 국민들에게 공공에서 다 주거를 책임을 지겠으니 더 이상 투자, 집은 단지 사는 곳이지 돈 주고 살 필요는 없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칠까봐 그게 걱정이 될 뿐이죠. 아마 짬뽕 돼가지고 시장 굉장히 안 좋아질 거예요.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진다는 얘기는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거 안정을 해친다는 얘기가 오히려 가격은 급등할 가능성이 더 커요. 단기적으로 넣어붙을지 몰라도. 이 정도면은 질문 받는 거 다 끝난 것 같네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계속 올려주세요. 제가 짧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좀 있으면 채팅방이 열 텐데, 먼저 채팅방 쪽 파일도 제가 다 정리해서 해드릴 거예요. 예, 지금 정리하는 중인데, 또 다 해드릴 거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 제가 모아가지고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설명드리든지 중요한 내용을 따로 설명을 드리든지 할게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